윌리엄 깁슨과 브루스 스털링이 쓴 차분기간. 차분기간은 1855년경 영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시대가 한 세기하고도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실현된 것으로 그리고 있다. 정보시대.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자. 기계식 계산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던 찰스 베비지. 찰스 베비지는 거듭된 실패를 딛고 결국 개발에 성공한다. 바이런 경이 이끌던 산업 급진당은 상업 부르주아지와 베비지 같은 부류의 과학 분야 학자 사이에 모종의 동맹을 형성하려고 한다. 러다이트 운동가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이 정당은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사이버네틱 기관의 막대한 힘을 이용해 급격한 사회 변화, 공장 자동화, 감시의 확대 그리고 제국의 권력을 전 지구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개발하고자 한다. 물론 빅토리아 시대에 이런 디지털화된 풍경 이면에는 기괴한 음모들이 반치게 된다. 극악무도한 광란자들,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기계식 계산기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 광란자들이 자청해서 정부 측 보안 요원이 되고 온갖 부류의 파괴적 범죄자들은 기계식 계산기의 공동 개발자이자 기관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에이더 바이런 부인이 우연히 발견한 비밀 한 가지를 뒤쫓는다. 바이런 부인은 막대한 도박빚을 청산하려는 목적에서 자의식을 지닌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는 비밀을 암암리에 퍼뜨린다. 인공지능. 자의식을 지닌 인공지능. 한편 이 음모가들의 주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파국이 일어나게 된다. 생태계 재앙,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걸프 전쟁 시기의 대학살, 대량 실업이나 강탈 같은 사회적 파국들이 한데 모여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과학과 자본의 동맹이 불가항력인 것처럼 보이는 이 소설에서는 이 동맹이 마침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만다. 이런 시시한 공상, 이 책은 역사 소설이자 공상 과학 소설이지만 과거도 미래도 불분명하며 더구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친숙하지 못한 풍경을 그리고 있다. 이 시시한 공상에 내가 흥미를 갖는 까닭은 소설의 주요 줄거리 중 사소한 부분, 즉 커다란 도화지 한 구석을 차지하는 어떤 묘사 때문이다. 나는 차분기간의 세계에서 살아 숨쉬는 막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책에서 막스는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 고용되어 있다고 설정된다. 막스는 실제로 1850년대 당시로서는 가장 거대한 정보 산업에 속했던 이 신문의 외국인 기고자였다. 물론 이런 상황은 막스가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 사실은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당시 지역 간 분열과 내전에 휘말려 있던 신세계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의 정보수단과 생산수단을 혁명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맨하튼의 꼬민 지자들은 재등장한 러다이트 운동가들, 변절한 광란자들, 아나키즘 성향의 페미니스트들, 브레이크식의 상황주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난한 프롤레타리아들을 결집시킨 뒤 혁명으로 폭발할 또 한 번의 재앙을 기다리면서 부르주아 세계의 표면 아래에 들끓는 불만을 국제적인 요소로 발전시키는 핵심 인자들이다. 지금부터 나는 차분기간의 세계에 살고 있는 막스에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시대의 막스주의를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나는 정보시대가 자본과 노동주체 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하기는커녕 자본과 노동주체 간에 어떻게 그 대립이 가장 거대한 전장으로 뒤바뀌는지, 새로운 첨단 기술, 컴퓨터, 원격 통신 그리고 유전공학이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일반적 상품화라는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질서를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역설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에서 이전과 달리 부가 공동 분배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등장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동 분배되는 미래. 막스와 베비지. 이 연구의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쟁점과 투쟁을 확정해 보려면 잠시 과거를, 즉 실제 인물인 베비지와 막스를 먼저 되돌아보는 게 유용할 듯하다. 막스와 베비지와 막스, 실제 인물. 깁슨과 스털링의 소설 속에 묘사되어 있는 베비지, 자본과 같은 기계식 계산기 연구자. 베비지와 막스의 대립은 과거 사료들 속에서도 많이 등장한다. 기계식 지능을 개발하려던 베비지의 선구적인 작업은 비록 19세기 공학기술의 한계 그리고 기관 생산의 핵심 업무를 맡은 숙련 기능공들과 경영상의 문제를 놓고 빚은 대립으로 실패하긴 했지만 베비지는 실패한
발명가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이먼 샤퍼의 말처럼 베비지는 정치 경제학자 앤드류 유어, 정치가 제러미 벤담과 사무엘 벤담 영쟁, 초기 산업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편제하는 데 기여한 마크 브루넬과 헨리 모슬리 같은 사업가들이 속했던 급진적 공리주의 사상가 집단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다. 베비지는 리카도 악바의 정치경제학 학설을 따라 기계와 제조업 경제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베비지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동의 탈숙련화와 파편화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미리 예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손노동과 정신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식 수단을 개발하려고 했던 베비지의 의도는 새로운 사업가들이 보기에는 오직 무질서와 오류 그리고 위협의 근원으로만 나타나는 인적 생산 요소를 축소하거나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를 논리적으로 확장시킨 것이었다. 사실 베비지의 계획은 이론적 지식이 제조업을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동원될 수 있음을 미리 보여준 광범위한 산업 생산 기획의 일부이다. 제조업이 이론적 지식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은 베비지 자신과 같은 새로운 관리 분석가 계급이 이미 주시하고 있었던 바로서 이는 사회복지 분야의 최고 입법가가 될 베비지에게 최신식 삶을 보장받는 귀족 자기와 정치적 권력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기계를 도입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던 계략은 자본의 이해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신학적 열망에도 부합했다. 신학적 열망. 기계 도입에 의한 자본의 이윤이 신학적 열망. 왜냐하면 베비지는 기계식 지능이 신의 지배를 그 지배가 신의 지성이 부리는 기적에 근거한 것이든 사후세계에 대한 약속에 근거한 것이든 신의 지배를 이해하고 본받는 데 필요한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베비지와 동시대에 산 막스도 베비지의 저술을 읽어봤다. 물론 막스가 베비지의 책에서 발견한 것은 진보의 필연성에 대한 증거나 신의 지혜에 도달한 방법이 아니라 계급전쟁의 전략이었다. 런던에서 지필에 몰두하고 있던 막스는 수백여 명이 교수형을 당하거나 추방됐고 거의 영국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던 러다이트 운동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부르주아지가 도입한 기계 제작법을 분석하기도 했다. 막스는 자본 제1권에 실린 기계와 대공업이라는 장에서 베비지의 저술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막스는 숙련 노동자를 기술 체계로 대체하려는 공장 소유주들의 작업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 투쟁을 노동자와 기계 사이의 투쟁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자와 기계 사이의 투쟁으로.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싸움은 바로 그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싸움을 노동자와 노동자의 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노동자와 기계 사이의 투쟁으로. 막스는 정치경제학자들의 이런 기술 전략을 보여주는 증거로 베비지의 동료 유어가 쓴 제조업의 철학 결론에서 언급된 구절, 즉 자본이 과학을 자신에게 봉사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순간 다루기 힘든 노동자의 손은 언제나 온순한 존재로 길들여질 것이라는 말을 인용한다. 더 나아가 막스는 단지 노동자 계급의 저항에 대체할 수 있는 무기를 자본에 제공할 목적만 가지고도 단지 노동자 계급의 저항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를 자본에 제공할 목적만 가지고도 1830년 이후에 시도된 발명의 역사 전반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말한다. 1830년 이후에 시도된 발명. 막스는 자본 제3권 발명에 의한 절약에서도 베비지와 관련된 각주를 달고 있다. 막스는 자본이 기계 사용을 계속 증대시킬 것이라는 베비지의 주장을 논하면서 사실 기계와 화학의 발견은 자신이 일반적 노동이라고 부른 사회적 협력 과정의 산물이라고 쓴다. 즉 일반적 노동은 모두 과학적 노동이며 모든 발견이자 발명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전 노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막스는 이런 집단적 기획의 결과물을 대체로 가장 쓸모없고 비열한 부류의 화폐 자본가들이 전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반적 노동인 정신노동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이런 결합노동을 통해서 이것, 기계와 화학의 발견을 사회에 적용하는 데서 이윤의 원천을 찾는다. 막스는 과학기술 발전의 사회적 성격과 그 성과를 사적으로 저주하는 자본 사이에 놓인 긴장관계,
긴장 관계를 자본을 쓰기 위한 최종 노트인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이미 논한 바 있다. 막스는 요강에서 자본주의가 미래에 겪게 될 기술 혁신의 궤적을 베비지가 예견했다는 식으로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 베비지. 그리고 이 저술들의 어딘가에서 막스는 자본의 기계를 이용해 산노동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을 실질적인 부의 창조가 노동시간이나 고용된 노동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의 일반적인 발전 상태와 기술 혁신에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과학의 일반적인 발전 상태와 기술 혁신에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 즉 생산의 핵심 요소가 과학기술의 혁신에 필요한 사회적 지식, 일반 지성이 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특히 막스는 두 개의 기술 체계를 지적하면서 양자의 완전한 발전이야말로 일반 지성의 시대, 즉 자동화 기계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을 작업장에서 제거하며 세계 시장을 하나로 묶는 전 지구적 커뮤니케이션 운송 네트워크를 등장시킬 것으로 자신이 예상한 시대의 천주라고 봤다. 그러면 소비자가 없어지는. 막스는 이런 혁신들을 통해서 자본이 난공불락의 과학기술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막스가 분석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논점인데, 이런 부르주아식 몽상의 내면에는 악몽의 씨앗도 놓여있다. 그치? 소비자가 없어지잖아. 왜냐하면 자본은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협력의 힘들을 작동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지배의 물적 토대를 침식하기 때문이다. 자동화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을 대폭 줄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제도인 임금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 체계의 사회적 특성들은 이 체계의 발명과 작동이 커뮤니케이션에 근거한 집합적 협력 형태들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사적 소유의 한계를 넘어설 것이다. 과학기술이 생산에 적용되면 될수록 노동자는 직장에서 얻은 소득에 얽매이지 않게 되며 상품 형태로 표현되는 창의성을 유지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반 지성의 시대의 자본은 지배적인 생산 형태인 자기 자신을 해체한다. 베비지와 막스는 모두 오늘날 같은 정보 사회를 예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예견은 정반대이다. 후자가 과학기술의 시장 관계를 공고화할 것으로 봤다면 전자겠지. 후자는 시장 관계의 지배가 소멸되리라고 봤다. 19세기의 과학자들답게 이 둘은 모두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파국들과 놀랄만한 사건들을 겪은 뒤 이제 그 누구도 그런 목적론적 확신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런데도 베비지와 막스의 예상은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하며 이들의 예상은 내가 일반 지성을 위한 경쟁으로 규정한 충돌에 부합하는 투쟁의 벡터들이자 잠재적 적대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분명 이것은 농담에 불과하지 않은가? 현재 막스와 막스주의의 수많은 불신에 차 있고 포스트 모던한 영화에서는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물 깡통 취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막스와 막스주의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쓸데없는 몽상이 아니면 역사적 노스텔지어 외에 달리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막스주의가 거의 모든 곳에서 맹렬한 공격을 받고 수없이 죽어나간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점에서 이런 지배적인 견해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28조.